하루의 끝. 해가 서쪽 능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면 나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육군 제9보 병사단, 백마부대, 수만 명의 장병과 막중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나의 공간은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작전 지도가 깔린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내가 결제한 서류들이 칼날처럼 각을 맞춰 쌓여 있었고, 그 외에는 오직 펜 한 자루와 액자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하며 잠시 손을 멈췄다. 무심코 내려다본 내 손, 굵어진 마디, 그리고 그 위로 희미하게 남은 흉터들. 20여 년 전 707 특임단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테러 훈련을 받으며 맨손으로 벽을 타고 상대를 제압하며 생겼던 영광의 상처들이었다. 이제는 그 어떤 위협도 직접 상대할 일 없는 사단장이 되었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기억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다. 내 시선이 책상 위의 유일한 사적인 물건, 액자로 향했다. 1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내 딸 수연이의 결혼 사진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와 그 옆에서 듬직하게 서 있는 사위 황진태, 선한 인상의 사위와 유복하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돈댁 어른들을 보며 나는 안심했었다. 내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딸이 이제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다. 수연이와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가끔씩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아이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지만 나는 그 너머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수만 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직감은 단 하나의 표정, 한마디의 목소리, 톤 변화로 상대의 상태를 간파해냈다. 하물며 내 배 아파 낳은 딸의 목소리랴. 수연아,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나는 사진 속 딸의 환한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사진은 대답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나는 불 꺼진 집무실을 나와 관사로 향했다. 사단장 관사는 장군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남편과 오래전 사별하고 딸마저 시집 보낸 내게 이곳은 너무나도 넓고 텅 빈 공간일 뿐이었다. 오셨습니까? 사단장님, 나의 충실한 부관 김지원 대위가 나를 맞았다. 식사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 대위가 정성껏 차려놓은 소박한 군대식 식사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앉아야 할 넓은 6인용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는 것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누군가는 가족과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겠지. 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외로운 섬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예하 부대 중 하나인 포병연대를 시찰했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지프에서 내리자 연대장이 달려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대장 박철규 대령,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형식적인 보고와 사열이 끝나고 나는 불시에 포대의 훈련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때 저쪽 구석에서 한 중대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김, 소위 정신, 안 차려 포탄 재원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훈련 시간을 지체시켜 자네 같은 정신 상태로 전쟁 나면 부하들 다 죽일 갱가.
젊은 중대장이 이제 막 임관한 지 서너 달 된 듯한 소희를 수십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질책하고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니 전산상의 사소한 오기로 인해 보급품 신청이 하루 늦어진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젊은 소희의 얼굴은 창피함과 억울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등장에 중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계속하게 중대장,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나는 그를 지나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김소희에게 물었다. 김소희, 자네의 실수로 인해 어제 저녁 우리 포대의 화력 대비 태세에 공백이 있었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늘 새벽 적의 기습 도발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훈련에 차질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중대장을 보았다. 중대장, 자네의 보고에 따르면 김소희의 실수는 우리 부대의 전투력에 어떠한 직접적인 위해도 가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전술적 과오가 아닌 사소한 행정적 실수를 바로잡고 있는 거군.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좋다. 행정적 실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하며 가르쳐주면 될 일이지. 이렇게 수십 명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의 인격과 리더십을 모독하며 바로잡을 일은 아니라고 보네. 자네의 이런 지휘 방식은 부하들의 전투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상급자의 눈치만 보는 복지부동 군인을 양산할 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중대장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변했다. 나는 다시 김소희를 보았다. 소희,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무능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하는 장교가 되길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부하를 아끼는 따뜻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나의 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최상의 전투력을 가진 집단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한 명의 리더가 꺾이면 그가 이끄는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시차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딸에 대한 걱정이 다시금 나를 짓눌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갔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목을 죄어왔다. 나는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단 한 번의 판단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단장이었다.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고 그 어떤 강한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딸을 걱정하는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길한 예감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내 마음속에서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전 나는 군단 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스크린 위로 복잡한 군사 지도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나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단어 하나. 숫자 하나에 수많은 장병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었다. 내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작전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내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드르륵 하는 작은 소음이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회의 중에는 그 어떤 사적인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이 나의 철칙이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내 딸 수연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약간의 짜증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 반가움이 피어올랐다. 나는 다른 장군들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조용한 옆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내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다정함과 지휘관으로서의 약간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딸의 명랑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남자의 굵은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히는 듯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내 딸 수연이의 공포에 질린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아가 and whereable. 수연아, 김수연, 무슨 일이야? 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 순간 와장창 타고 유리나 도자기가 박살나는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어버린 아이의 마지막 외침. 엄마 살려, 컥. 살려줘라는 말은 채 끝나지 못하고 무언가에 막힌 듯한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뚜. 차가운 기계음만이 내 귓전을 때렸다. 세상이 멈췄다. 내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었던 냉철한 이성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제다이얼 버튼을 눌렀다. 1번, 2번, 10번.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돌아왔다. 내 얼굴을 본 김지원 대위가 경악하며 달려왔다. 사단장님 안색이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정신도 없었다. 내 머릿속은 두 개의 전쟁터로 나뉘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지휘관으로서의 박선주가 소리쳤다. 침착해라. 먼저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사돈댁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차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 너는 사단장이다. 하지만 그 이성의 목소리를 어머니로서의 박선주가 울부짖으며 짓밟아 버렸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경찰 절차 그딴 걸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달려가야 해. 내 딸에게로. 나는 집무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였다. 손이 벌벌 떨려 서류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수많은 전투와 훈련 속에서 단련된 나의 육체는 오직 내 딸 하나에 대한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적의 포화 속에서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딸의 비명은 그 어떤 포탄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하게 나를 파괴했다. 사단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대위가 내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는 김대위를 보았다. 내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김대위, 내 딸, 수연이 사과 주소. 지금 당장 알아봐. 1분 준다. 나의 명령에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내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즉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곧 그녀가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게 건넸다. 나는 그 주소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보았다.
나의 의무, 나의 책임,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딸의 사진을 보았다. 나의 심장, 나의 전부. 나는 김대위를 향해 돌아섰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지휘관의 이성이나 고뇌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딸을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김대위,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전부 취소해. 네, 하지만 사단장님. 잠시 후 국방부 합동회의가 불참이라고 보고하게. 이유는 급한 개인 사정이다. 나는 장군 재킷을 벗어 던졌다. 어깨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별 2개의 계급장도 지금은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에 불과했다. 나는 지휘봉 대신 관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개인용 차량의 열쇠를 꺼내 들었다. 사단장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운전병을. 차 안 된다. 아니, 언제 간다? 나는 김대위의 말을 자르고 집무실을 나섰다. 더 이상 하성 장군을 위한 의전 차량도 나를 호위하는 부관도 필요 없었다. 나는 관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국산채에 올라탔다. 수년 만에 잡아보는 운전대였다. 시동을 걸자 거친 엔진음이 울렸다. 나는 핸들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다. 이성을 잃은 장군은 부대를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어미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총알처럼 부대 정문을 뛰쳐나갔다. 위병소의 초병들이 경악하며 나를 향해 격려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연아, 기다려. 엄마가 갈게. 이 세상 그 어떤 놈도 내 딸을 해치게 두지는 않을 테니. 사단장 박선주는 죽었다. 지금 서울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마리 피의 굶주린 성난 암사자뿐이었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딸아이의 마지막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이성과 냉철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뿐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연아, 제발 무사해야 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강남의 부촌에 위치한 성벽처럼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고급 빌라였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육중한 철문이 어째서인지 살짝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차를 아무렇게나 길게 세워두고 열린 문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고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틈으로 내 딸 수연이의 억눌린 흐느낌과 낯선 남자의 아기의 찬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넓은 거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의 한가운데 나의 딸, 나의 모든 것이었던 수연이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멍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사돈어른 황만석 회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수현이의 남편 황진태는 소파 옆에 서서 그저 이 모든 광경을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등장을 발견한 황만석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사부인 오셨나. 마침 잘 됐네. 당신이 낳은 이 쓸모없는 계집애. 당장 데리고 꺼져 우리 집안에 더 이상 발도 못 붙이게 해.
그는 말을 마치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연이를 향해 다시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었다. 어른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맞아야지.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멍청한 년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선주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나는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새끼를 해치려는 포식자 앞에서 온몸의 털을 곤두순 한 마리 어미 사자일 뿐이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야구 방망이가 그려내는 포물선의 궤적, 황만석의 어깨 근육의 움직임, 그의 뒤에 서 있는 아들놈의 비겁한 눈빛,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지난 20년간 707에서 단련했던 전투 본능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황만석이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과 내가 움직인 것은 거의 동시였다. 나는 방망이의 타격점을 피하며 오히려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방망이의 끝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오른손 수도로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우두두, 둔탁한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황만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가 바닥으로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는 그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부러진 손목을 그대로 잡아채 지렛대처럼 이용해 그의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의 오금, 정확히는 비골신경이 지나는 부위를 무릎으로 강하게 걷어찼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육중한 몸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악, 내 팔, 내 다리.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그의 아들 황진태가 소리치며 내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나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황만석을 그대로 둔 채 몸을 돌려 황진태를 마주했다. 단 한 걸음에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의 목을 향해 정확한 손날치기를 날렸다. 급소를 가격당한 그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가 균형을 잃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발목을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에 있던 유리 커피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박살나며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모든 것은 단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놈은 손목이 부러진 채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깨진 유리 파편 속에서 정신을 잃고 뻗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내 심장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나는 쓰러진 두 남자를 벌레 보듯 한번 쳐다본 뒤 곧장 나의 딸에게로 향했다. 나는 수연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이의 멍든 뺨을 만지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수연아, 괜찮아. 엄마 왔다. 내 목소리는 조금 전에 살기를 거두고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수연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서럽게 또 서럽게 울었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내 군복을 적셨다. 엄마,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래,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나는 아이를 굳게 껴안았다. 그때 주방 쪽에서 겁에 질린 얼굴의 가정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여러 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다. 곧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관들과
그들을 지휘하는 듯한 한 형사가 권총을 빼든 채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의 이름은 강민철이었다. 그는 현장의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값비싼 가구들이 부서진 호화로운 거실, 그 한가운데에 쓰러져 신음하는 2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멀쩡한 차림의 나와 내 품에 안겨 울고 있는 피투성이의 젊은 여자.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직업적 감각이 눈앞의 상황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이 피해자이고 내가 가해자라고 단정 짓는 듯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그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내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미 사자의 싸움은 끝났지만 사단장 박선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의 새로운 전쟁은 바로 이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눈빛의 형사 앞에서부터 시작될 터였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대신 뒷좌석에 실려가는 2 남자의 신음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딸아이의 멍든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토록 무력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적의 총구 앞에서는 냉철했지만 딸의 눈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기가 막히게 돌아갔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어느새 도착해 있었고 그들은 황만석과 그의 아들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처럼 감싸고 돌았다. 그들은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나는 마치 흉악범처럼 2명의 경찰관에게 이끌려 곧장 취조실로 향했다. 이곳에서 나의 계급, 나의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폭력을 행사한 용의자일 뿐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메마비. 나는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내 앞에 앉은 강민철 팀장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박선주 씨. 그는 내 계급을 일부러 생략한 채 12조로 말했다. 황만석 회장 진술에 따르면 딸 부부의 사소한 다툼 문제로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다짜고짜 당신이 집에 쳐들어와서 욕설을 퍼붓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데 맞습니까? 사소한 다툼, 무자비한 폭력,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내 이성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입가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만석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죠. 나는 내 딸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강 팀장은 내 말을 비웃었다. 보호요 허. 보호라는 게 사람 팔을 부러뜨리고 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지는 겁니까? 장군이라는 벼슬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민간인쯤은 그냥 벌레처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그의 편견은 확고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혔을 것이라는 세상의 가장 흔한 선입견. 그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고 있었다. 그때 내 부관인 김지원 대위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지만 강 팀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긴 군대가 아닙니다. 대위님, 민간인 사건에 군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시죠. 김 대위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나는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군에서 파견된 법무관조차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의 진실보다는 군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더 걱정했다. 사단장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상대는 지역 유지에, 언론에도 연줄이 닿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 사단장님 개인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위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모두가 나에게 침묵과 타협을 강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내 딸이 짐승처럼 맞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강 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잠시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대부분이 국방부 대변인실과 정훈 공보실에서 온 것이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박선주 장군님, 지금 언론사 기자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역 여성 사단장. 저명사업가 자택에서 난동 및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곧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48시간 내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소상히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위해제 및 강제 전역 조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황만석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나를 파렴치한 권력 남용자로 만들고 자신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하여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48시간. 그 시간 안에 이 오명을 벗지 못하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터였다. 나는 취조실을 나와 잠시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저쪽 복도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수연이와 마주쳤다. 아이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퉁퉁 부은 눈, 파랗게 멍든 뺨,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인 황진태가 바싹 붙어서 무어라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그의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엄마 탓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는 내 딸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다. 수연이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발견하고는 죄인처럼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딸은 지금 증인이 아니었다. 저 집안에 붙잡힌 또 다른 인질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쇠창살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면초가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국가의 시스템은 이제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군의 명예는 이제 나를 내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딸은 공포에 질려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내가 군복을 벗으면 이 모든 소란도 잠잠해질 테니까. 그러면 수연이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눈을 감았다. 깊고 어두운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던 황만석의 그 잔인한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공포에 질려 떨던 내 딸의 얼굴. 안드웨이, 나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짐승 같은 놈들이 웃게 될 거야. 내 딸은 평생 저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몰라. 내 안에서 무언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리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처절한 모성애였다. 그래, 계급장이 소용없다면 별을 떼고 싸우면 된다.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법을 이용하면 된다. 사단장 박선주로서는 패배했지만 엄마 박선주로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에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갑고도 날카로운 전사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48시간의 시한부 선고. 나의 군 생활 전체가, 아니, 내 인생 전체가 그 시간의 모래시계 속에 갇혀버렸다. 나는 유치장과 취조실을 오가며 의미 없는 신문을 받았다. 그 사이 국방부에서는 헌병 수사관들이 파견되었다. 그들은 최진혁 형사보다 더 냉철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박선주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다. 나는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처리해야 할 사건 번호일 뿐이었다. 장군님의 신분으로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그저 눈을 감았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편 나의 충실한 부관 김지원 대위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경찰서에 갇혀있는 동안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내 딸 수연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군인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언니의 모습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억지로 무언가를 묻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죽을 사다 먹이고 밤새 잠든 아이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며칠이 지나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수연이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겪어야 했던 끔찍한 학대와 언어폭력, 그리고 그날의 일에 대해, 그러다 문득 아이의 눈에 공포와 함께 희미한 빛이 스쳤다. 언니, 그 집 거실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항상 빨간불이 깜빡이는 CCTV. 그 한마디에 김대위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군 법무실과 내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황만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그의 자택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경찰서의 가장 큰 회의실로 이송되었다. 그곳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의기양양한 얼굴의 황만석과 그의 변호인단, 굳은 표정의 헌병 수사관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최진혁 형사, 최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피의자 박선주의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건 현장인 황만석 씨 자택 거실의 CCTV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황만석의 변호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눈짓을 보냈다.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그들은 CCTV 영상이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폭행하는 장면만을 담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회의실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은 내가 도착하기 약 10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화면 속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연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앞에 서 있는 황만석.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그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상 음성, 황만석, 그래서 네, 엄마한테 말했어, 안 했어. 이번 제3보병사단 신축막사 건설사업, 우리 만석 건설이 맞도록 하라고 말했냐고 묻잖냐.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술렁였다. 군납비리.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영상 음성. 수연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저희 엄마는 그런 청탁 들어주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영상 음성. 황만석 불법 인연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 법이고 힘이 법이야. 내가 내년 호의호식 시켜주고. 네, 애비 빚까지 갚아주면서 우리 집에 들인 게 이럴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영상 음성. 수연 못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수연이의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황만석의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옆에 장식용으로 세워져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영상 음성. 황만석 이 쓸모없는 년. 퍽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가 휘두른 방망이가 수연이의 어깨를 내리쳤다. 아! 수연이의 비명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헌병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황만석의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황만석은 넘어진 수연이의 머리채를 잡고 복부와 다리를 향해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 남편인 황진태는 그저 옆에서 두려운 눈으로 아버지를 말리지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장면이 나왔다. 내가 그의 손목을 꺾고 그를 제압하고 그의 아들을 쓰러뜨리는 모든 과정이 한편의 액션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것은 폭행이 아니었다. 명백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구조 활동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의 조명이 켜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스크린이 꺼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잔혹한 진실의 잔상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황만석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침묵을 깬 것은 최진혁 형사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황만석이나 그의 변호사가 아닌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내가 처음 봤던 그 시니컬하고 권태로운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90도로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등은 그가 짊어져온 지난 세월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의 무게 때문에 무겁게 휘어져 있는 듯했다. 한참 뒤에야 그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황만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바쳐 잡아놓았던 그 어떤 범죄자를 향한 것보다도 더 큰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황만석 씨, 당신 사람이야, 아니면 악마야.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향해 고함쳤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두 놈 체포해. 죄목은 특수폭행 및 상해, 감금. 그리고 군납비리 관련 제3자 뇌물 강요 및 교사 미수 혐의까지 전부 추가해. 저놈들 인생 저 차가운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다. 경찰들이 황만석 부자에게 달려가 수갑을 채웠다. 그들의 초라한 저항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최진혁 형사는 마지막으로 다시 나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경찰이 군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자신이 존경을 표할 가치가 있는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다. 나는 그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길고 길었던 나의 전쟁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CCTV 영상이 모든 진실을 토해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바뀌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제자리를 찾았고 거짓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황만석과 그의 아들 황진태는 그 자리에서 특수상해 및 제3자 뇌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이 끌려나가며 내뱉는 마지막 발악과 저주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못했다. 나는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정문 앞은 여전히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나를 향해 비난과 의혹의 질문을 던지던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장군님,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국민 영웅이십니다. 짐승 같은 폭력으로부터 딸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칭송과 환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병원에 있을 내 딸, 수연이뿐이었다. 나는 모든 질문을 뒤로 한 채 곧장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잠들어 있었다. 링거를 꽂은 가녀린 팔, 멍든 뺨 위로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밤새도록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미안함과 내 손으로 직접 가해자들을 응징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내 딸이 겪어야 할 마음의 상처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TV에서는 온통 황만석 일가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추악한 폭력 행각과 군납 비리를 위해 며느리를 이용하려 했던 파렴치한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황만석의 만석건설은 주가가 폭락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론은 그들을 향해 들끓는 분노를 쏟아냈고 동시에 나를 참군인이자 위대한 어머니라며 칭송했다. 국방부에서도 즉시 공식 성명을 내고 나의 모든 행동은 정당했으며 군의 명예를 지킨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발표했다. 모든 오명은 씻겨나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뒤 최진혁 형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지난번 회의실에서 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진심 어린 사죄의 인사를 했다. 면목이 없습니다. 장군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저의 무지와 편견이 하마터면 장군님과 따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뻔했습니다. 제가 경찰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제멋대로 상황을 판단했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고개를 드십시오. 강 팀장님. 팀장님 덕분에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내 말에 그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황만석 일당은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하겠지만 제가 제 경찰 생활 전부를 걸고 반드시 법의 최고형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안전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진정한 경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했다. 수현이는 며칠간의 치료 끝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낯선 사람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다. 나는 모든 일정과 업무를 뒤로하고
온전히 딸의 곁을 지켰다. 군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사단장이 아닌 엄마로서 아이에게 직접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이는 지난 1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잔소리와 무시로 시작되었던 학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폭언과 폭행으로 변해갔는지, 그리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철저히 방관하고 동조했는지, 어느 날 오후 수연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겠지.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매일 밤 혼자 울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아이의 눈에 절망 대신 새로운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힘으로 바꾸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그래, 수연아,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날 이후 우리는 병실 침대 위에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며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 나는 나의 모든 인맥과 전략적 사고를 동원해 재단 설립을 도왔다. 김지원 대위도 휴가까지 반납하고 달려와 우리를 도왔다. 수연이는 재단의 이름을 수선화 재단이라고 지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수선화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싶다는 뜻이었다. 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재단을 준비하는 과정은 아이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였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수연이와 나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연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응, 딸. 그날 엄마가 나 때문에 괴물이 되어야 해서 미안해. 괴물. 아이가 본 나의 모습은 그것이었을 것이다. 한순간에 두 남자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인정사정 없는 폭력의 화신. 나는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수연아, 나는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전장에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을 섬멸하는 것 이전에 아군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너는 언제나 나의 가장 중요한 아군이었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임무였어. 나는 창밖의 불빛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어미사자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한데도 어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새끼의 안전이 중요할 뿐이지. 그건 괴물이 되는 게 아니야. 수연아, 나는 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게 바로 어미가 되는 거란다. 내 말에 수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치유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내 딸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단단하게 여물어 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여전히 제9법 영사단의 사단장이었다. 하지만 나의 전장은 조금 더 넓어져 있었다. 그날 나는 국방부 대외의실에서 열린 군인가족 복지정책 개선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내 앞에는 각 군의 장성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군인은 안정된 가정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최전방의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군인들의 등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도 싸워야 합니다. 배우자들의 우울증, 자녀들의 정서적 불안정,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 전체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안보 문제입니다. 군인 가족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센터의 확충과 지원 프로그램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내 발언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움직였다. 과거의 나라면 이런 사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지휘관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안보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약한 곳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내 딸 수연이가 온몸으로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나의 발언은 힘을 얻었고 그해 군인가족 지원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딱딱한 군복을 벗고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수선화 재단의 첫 번째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수선화 재단은 지난 1년간 내 딸 수연이가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희망의 증거였다. 연회장은 각계각층의 후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 기업인과 정치인들,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내 딸 김수연이 서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행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났다. 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내가 무대 위에 올랐다. 나는 박선주 사단장이 아닌 김수연 이사장의 어머니 자격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주입니다. 나는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1년 전 저는 제 딸의 가장 무서운 적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적은 총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침묵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어둡고 깊은 그늘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폭력 앞에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 끔찍하고 외로운 침묵 말입니다. 내 고백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저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제 딸이 그 침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대 한편에서 나를 보고 있는 수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다행히 저와 제 딸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김수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부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분들이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기다리고 있던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성공적인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오랜만에 단둘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청계천의 물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노래하는 듯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 수연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우리 딸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네가 엄마 같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수연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다. 재단의 셔틀라인 번호였다. 수연이는 잠시 나를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1년 전 내가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강했으며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수선화 재단입니다. 수연이는 잠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전화를 받으며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고 있는 내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상처를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또 한 명의 강인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어미 사자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 선 또 다른 암사자. 나는 별을 단 사단장이지만 내 인생 최고의 훈장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서서 새로운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서울의 밤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내 딸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내 딸의 모습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